어머니 뭐 섭섭한 것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네,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맞아요. 예,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그 재개발 보상금 말인데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이 돈 말이냐? 너희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천하의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나누듯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냄새로 남은 사람입니다. 71세 한옥자 할머니. 40년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손에 밴 젓갈 냄새,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5억이라는 거금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딸, 할머니는 이 돈으로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그녀를 사랑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옥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거든요. 밤새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이제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익숙한 건 손가락 사이에 밴 젓갈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가 하루의 전쟁이었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리며 항의했고 허리는 구부러진 채로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도 부엌까지 가는 게 한참 걸렸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한 통,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들어둔 멸치볶음이 작은 반찬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고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젓갈 냄새가 손가락 마디마다 스며들어 있었고 그걸 문지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로 애들 키웠지.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3번이나 했는데도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수돗물이 차가웠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물에 젖은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 길을 따라 시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걸었던 그 길이었지만 요즘은 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패딩 점퍼를 꺼냈습니다. 소매 끝은 해지고 지퍼는 반쯤 고장났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털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이 넘은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는지 스스로도 가끔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뺨을 만져봤습니다. 거칠고 축 처진 살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시장 준비를 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현관문 밑으로 뭔가 밀려 들어온 게 보였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집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보상 통지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로 빼곡한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찾아 쓰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상 금액이라고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원룸이 곰팡이 핀 벽지와 삐걱거리는 바닥과 새는 수도꼭지가 있는 이 공간이 그렇게 큰 돈으로 바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서 키웠고 밤마다 시장에서 가져온 생선, 비린내와 젓갈 냄새가 배어있는 이곳에서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넘쳤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 숫자로 환산되어 서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옥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 그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가방은 낡았지만 안감이 두꺼웠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으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야 한다. 혼잣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열렸을 테고 장사 자리를 잡으려면 일찍 가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또 삐걱거렸지만 평소보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가 묵직하게 어깨를 눌렀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물이 고인 웅덩이들이 보였고 그 위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아들한테 먼저 알려야 할까? 딸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면 둘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변해 있는 가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이미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나물 냄새와 온갖 음식 냄새들이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고 자신의 삶 그 자체였던 냄새였습니다. 평소 자리로 걸어가면서 옥자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조금 더 지켜보자.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필요로 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자고요.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를 꺼내고 반찬통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맛있어요? 똑같은 질문들이었지만 오늘은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떨렸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점점 더 붐볐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옥자는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방 속 봉투에 대해서요. 그 안의 숫자에 대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요. 손가락 사이로 젓갈 냄새가 계속 풍겼고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로 애들 키웠지 근데 이제는 뭘로 남을까?
아들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은 건 보상 통지서를 받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옥자는 매일 그 서류를 꺼내보고 또 봤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아들이 기뻐할까? 며느리가 좋아할까? 딸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국 반찬을 싸기로 했습니다. 예전처럼요. 아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과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을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용기들을 비닐봉지에 넣으니 제법 묵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옷이라고는 몇 년 전에 딸이 사준 점퍼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낡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전동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의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꺼풀, 앙상한 목. 아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이 있는 역에 내렸습니다.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주변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거리, 높은 빌딩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자신만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비켜가듯 걸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구에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태훈 내과의원이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빛났습니다.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왠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로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거려서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그대로 비쳤습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 같은 조명이 달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큰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색색의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가죽 소파였고 탁자 위에는 잡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시장의 비린내나 곰팡이 냄새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꽃향기 같기도 하고 뭔가 값비싼 향 같기도 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손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씻었는데도 젓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했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가까이 가자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자는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니, 제 아들 좀 만나려고요. 태훈이요. 직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예약하고 오셨나요? 예약이요? 아니, 그냥 잠깐 들렀어요.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은 다시 옥자를 봤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진료 중이시라 바쁘시대요. 나중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끝날 때까지요. 그게 오늘 예약이 많아서 언제 끝나실지 모르거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겠다고 했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윤서영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목에는 가는 금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화장도 완벽했고 향수 냄새가 멀리서도 풍겼습니다. 며느리는 빠르게 다가와 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눈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태훈이 좋아하는 거. 며느리는 비닐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몇몇 환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긴 그런 데 아니에요. 병원이잖아요. 냄새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바지, 더러워진 운동화. 그리고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풍기는 젓갈과 된장 냄새. 갑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옥자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 로비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밖 복도 구석에 세웠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오시면 안 돼요. 병원 이미지가 있잖아요. 환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옥자는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옥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밥이나 사드시고 내려가세요. 바쁘니까 다신 연락 없이 오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말을 마친 며느리는 재빨리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옥자는 손에 쥐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휴게실 표시가 보였습니다. 휴게실로 걸어가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돈을 보다가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돌려준 비닐봉지는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싼 반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습니다. 옥자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안의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큰 돈을 알면 아들과 며느리가 달라질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일어나서 나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아들을 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차트를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이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걸까? 자기 어머니가 여기 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걸까? 건물을 나와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역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자식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봉투 속 숫자를 말해야 할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알려줘야 할까? 그러면 달라질까?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돈을 알게 되면 아들과 며느리는 더 계산적으로 변할 것이고 자신은 돈덩어리로만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만 보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동차 안에서 옥자는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요. 좀 더 지켜보기로요. 그리고 확인하기로요.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는지, 누가 진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를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병원 로비의 따가운 시선들, 아들의 무관심한 뒷모습, 모든 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도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딸 은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배경으로 바람 소리와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밖에 있어? 아니, 엄마. 그냥 일 끝나고 집 가는 길이야. 이 시간에? 지금 몇 시인데? 야간 근무였어. 괜찮아, 엄마.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들리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은정아, 힘들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엄마, 진짜 괜찮아.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끊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태민이는? 잘 있어. 학교 잘 다니고 있고 다 잘 돼가고 있어. 병원은? 검사는 언제 받기로 했어? 다음 달에 아니, 다다음 달에 한 번 더 받으면 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돈이.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진짜 잘 벌고 있어. 걱정 마. 또 끊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옥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고 너무 무리하지 마. 응, 엄마도 무릎 조심하고. 안 아파? 나야 괜찮지. 둘 다 괜찮다고 했지만 둘 다 괜찮지 않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옥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딸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물어보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민수 어머니예요. 태민이 엄마 친구요. 아, 딸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 은정이 봤는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고요. 그것도 야간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류센터요? 네,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무거운 박스 나르고 그러던데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아, 아니, 알고 있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딸은 사무직이라고 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물류센터라니, 야간 근무라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옥자는 장사를 일찍 정리했습니다. 딸이 일한다는 물류센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니 꽤 멀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한 곳은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큰 창고 같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트럭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물류센터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선반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딸이었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큰 박스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 다시 다른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옥자는 입구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옥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류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저녁 6시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나왔습니다. 헬멧을 벗고 조끼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편의점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옥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가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는데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옥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은 편의점 봉지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너 사무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힘든 일 하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다가가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손과 비슷했습니다. 은정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바보야. 엄마가 뭐하러 있는 건데. 걱정하라고 있는 거지. 둘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민이는 학원 끝나고 집에 있을 거야. 이따 들어가면 돼.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괜찮다는 건지. 옥자는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딸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태민이 병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돈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이 날 것입니다. 그 싸움 속에서 딸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도 힘들잖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옥자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딸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둘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한테 말을 안 하는구나.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아파도 참으려고 하는구나. 마치 자신과 똑같구나. 아들과는 다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딸의 지친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할까? 누가 진짜 필요로 할까? 누가 이 돈을 제대로 쓸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확실히 시험해 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옥자는 매일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봉투를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일하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시험해 보기로요.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아침 옥자는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점퍼였는데 소매 끝은 해지고 지퍼는 고장나서 안전핀으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바지도 무릎이 닳아서 색이 바랜 것을 골랐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떨어질 것 같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거지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거지였습니다. 머리도 빗지 않았습니다. 세수도 대충 했습니다. 손은 일부러 씻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만진 생선과 젓갈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옷에도 냄새가 배도록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가방도 가장 낡은 걸 골랐습니다. 군데군데 찢어지고 손잡이가 늘어진 천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는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태도만 볼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 때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집을 나서며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옥자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자 씨, 어디 가세요? 그 차림으로? 응, 아들네 병원에 좀 들러야 해서. 그렇게 입고요? 좀 더 깨끗한 옷 입고 가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할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옥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대로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옥자를 보고 슬쩍 비켜섰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석 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옆 사람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길 게 없었고 보여줄 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깨끗한 로비, 반짝이는 바닥, 향수 냄새. 하지만 이번엔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거짓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 데스크로 걸어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놀라움과 불쾌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직원은 옥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어떻게 오셨나요? 목소리에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좀 만나려고요. 원장님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안 되는데요. 예약 없이는. 좀 급한 일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다른 환자분들이 계셔서 밖에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초라해 보이니까 로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하지만 환자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안 돼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 검은 치마, 하이힐.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걸어와 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훈이 좀 만나려고. 지금 진료 중이시라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급한 일이야. 그래도 안 돼요. 며느리는 옥자를 끌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복도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입고 오시고 왜 병원에 자꾸 오시는 거예요?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도 안 돼? 어머니, 여긴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불편해하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냄새가 옷도 너무. 며느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니까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더러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냄새 난다며? 옷이 남루하다며? 그래서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옥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아들은 옥자를 봤습니다. 눈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실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요. 자기 어머니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입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병원인데. 병원이면 어때? 내 아들이 일하는 곳인데 와서 얼굴이라도 보면 안 돼? 아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진료 시간이에요. 다음에 집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으로 찾아온다고? 언제? 1년에 한 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아들은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바쁘구나. 환자는 중요하고 어미는 안 중요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손나. 옥자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둘은 옥자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혐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갔습니다. 모두가 옆으로 비켰습니다. 옥자는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옥자는 가방을 열어 거울을 꺼냈습니다. 작은 손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 초라했습니다. 정말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요. 그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봤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고 보기 좋은 모습일 때만요. 초라하고 냄새나면 가까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할지, 누가 진짜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슬펐지만 후련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사흘 후 옥자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집에 와. 다 같이 밥 먹자. 짧고 간단한 문자였지만 오랜만에 보내는 초대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딸은 바로 답했습니다. 응, 엄마. 태민이랑 갈게. 일요일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골랐습니다. 고등어 4마리, 아들이 좋아하던 생선이었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갔고 된장찌개를 끓일 재료도 샀습니다.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은 물수건으로 닦아냈고 바닥도 걸레질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켰습니다. 작은 식탁을 펴고 방석을 깔았습니다. 식탁보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오후 5시쯤 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태민이와 함께였습니다. 태민이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태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태민이 왔네. 잘 지냈어? 응. 할머니, 뭐 만들었어? 냄새 좋다. 태민이는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 뚜껑을 들여다봤습니다. 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냄새가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냄새 난다고 코를 막는데 이 아이는 냄새가 좋다고 했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옥자를 도왔습니다. 생선을 구우면서 말없이 일했습니다. 옥자는 딸을 힐끗 봤습니다.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등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일 너무 힘든 거 아냐? 괜찮아, 엄마. 할만해. 손에 멍은 어쩐 일이야? 아, 이거 박스 나르다가 부딪혔어. 금방 나아.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옥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잡아줬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6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둘은 현관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는 코를 찡그렸고 아들은 무표정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둘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아들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왔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옥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고등어구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밥.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태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태민아, 잠깐만. 이모 오면 먹자. 아, 배고픈데. 아들은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등어구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린내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도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어머니, 환기 좀 시켜도 될까요? 냄새가. 냄새? 생선 굽는 냄새인데? 네, 좀 강해서요. 옥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손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태훈아, 밥 먹을 건데 핸드폰 좀 치워. 네, 어머니. 아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탁자 아래에서 무릎을 떨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먹어. 오랜만에 같이 먹는 거니까. 옥자가 밥그릇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태민이에게, 그 다음 딸에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요. 딸은 바로 젓가락을 들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태민이가 고등어를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우와, 맛있다. 할머니가 구운 거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딸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요. 옥자는 딸을 봤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허겁지겁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싶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젓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등어를 쳐다봤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김치찌개 앞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짜? 맛 좀 봐. 짜지 않아. 며느리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한테는 좀 짜네요.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싱겁게 먹어. 며느리는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밥만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어 한 점을 집어먹더니 가시가 많다며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가시 발라주는 생선 사시지 그러셨어요? 가시 발라주는 생선? 그게 무슨 생선이야? 마트에서 파는 거요. 뼈 없는 거. 생선에 뼈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그걸 먹으면서 발라먹는 거고.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며느리도 밥을 몇 숟갈 먹더니 그만뒀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침을 늦게 먹어서요.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왔을 것입니다. 그냥 먹기 싫은 것입니다. 냄새가 싫고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반면 딸과 태민이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고 반찬도 계속 집어 먹었습니다. 태민이는 고등어를 능숙하게 발라 먹으며 말했습니다. 고등어 진짜 맛있어. 엄마,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해 먹자. 그래, 나중에 만들어줄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옥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들 부른 건 말이야. 모두의 시선이 옥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옥자를 봤습니다. 최근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 나도 이제 늙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봤고 딸은 옥자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나를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로 보는지. 어머니, 무슨 이상한 말씀을. 이상한 말이 아니야. 진심으로 궁금한 거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소중하죠. 저희한테 중요한 분이시고요. 그래. 그럼 왜 병원에 오면 밖으로 쫓아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병원 상황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아니면 내가 냄새나고 초라해서?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병원은 공공장소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는 깔끔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자는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어머니. 아니야. 이제 알겠어. 너희들한테 난 그냥 체면 구기는 존재야. 깨끗하고 보기 좋을 때만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앉아. 옥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춤했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 모두가 옥자를 봤습니다. 옥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좀 생겼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돈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불편함과 짜증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를 호기심과 기대감이 채웠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을 쫙 펴고 앉아 옥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돈. 옥자는 짧게 대답하고는 식탁 위에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돈 말씀이세요? 재개발 보상금. 재개발이요? 이 집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아들도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글쎄, 꽤 되더라고. 꽤요? 구체적으로 얼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댓말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옥자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에서 물소리가 졸졸 흘러나왔고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딸은 태민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장난감을 주며 놀게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하세요. 얼마나 나온다고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릇을 다 닦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둘을 봤습니다. 왜 알고 싶어? 당연히 알아야죠. 어머니 돈인데. 내 돈이면 너희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무슨 걱정? 혹시 누가 사기치면 어쩌려고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돈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은행에 예금도 들어드리고 투자도 해드리고. 옥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투자? 내가? 네. 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병원 운영하면서 재테크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는 거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어머니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위해서 하는 말 같은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내가 잘못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너희한테 주면 안전하다는 거지. 당연하죠. 저희가 남이에요? 옥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아까는 자신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냄새 난다고 초라하다고요. 그럼 너희한테 물어볼게. 내가 만약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난하고 늙고 냄새나는 할멈이기만 했으면 너희가 이렇게 친절했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봤어. 너희는 내가 만든 음식에 손도 안 댔어. 냄새 난다고, 짜다고, 가시 많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빛이 달라졌지. 어머니, 내가 가진 게 돈뿐이면 너희는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거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해. 내가 병원에서 날 쫓아낸 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병원 사정이. 사정? 무슨 사정? 내가 초라하고 냄새나니까 환자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런 거잖아. 옥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방에서 태민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딸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내가 화낼 만한 일을 당했는데.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네요. 가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할지 뻔하지만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돈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들인데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고 서러웠고 허탈했습니다. 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태민이를 재운 모양이었습니다. 다가와 옥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안 괜찮은 거 다 보여. 딸이 옥자를 안았습니다. 옥자는 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응?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야. 그냥 엄마. 응. 돈이 있든 없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깨끗하든 더럽든. 그냥 내 엄마야. 옥자는 딸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사람으로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은정아, 엄마가 돈 좀 생겼어. 많이. 응, 아까 들었어. 이 돈을 너한테 주고 싶어? 딸이 옥자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옥자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이야. 액수가 꽤 커. 이걸로 너랑 태민이 잘 살 수 있어. 엄마, 안 돼.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왜 안 돼? 오빠도 있잖아. 나만 받으면 어떡해. 내 오빠는 필요 없어. 돈 많아.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나도 필요 없어. 태민이 병원비는 내가 벌어서 낼 거야.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옥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엄마 말 들어.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써야 해. 엄마도 써야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엄마는 충분해. 시장에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안 돼.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일할 거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자는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내 딸 착해. 엄마, 그래도 이 돈은 내 거야.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어. 오빠는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 엄마 돈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할 거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옥자도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딸과 태민이가 돌아간 후 옥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시면 천천히 이야기해요. 돈 문제도 같이 상의하고요. 옥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돈만 생각했습니다. 사과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옥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쳐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큰 액수였습니다. 이 돈이면 딸과 태민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싸움이 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옥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돈은 딸에게 갈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딸에게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부드러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집으로 찾아뵐게요. 서영이도 같이 가고요. 올 필요 없어. 어머니,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 돈 얘기도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돈 얘기는 할 거 없어.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인데 왜 이러세요?
상의도 안 하시고 혼자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내 돈인데 왜 상의를 해?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 옥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면 어제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만든 밥에 손도 안 대고 냄새 난다고 코 막고. 그건 됐어.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새벽 공기의 차가움.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반찬을 팔고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고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쯤 장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이 아니라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쳐다봤습니다. 태훈아,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니 만나러 왔죠. 전화 안 받으시니까. 아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 낡은 좌판,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반찬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장사 끝나셨으면 같이 가요. 밥 사드릴게요. 빠? 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어제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옥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됐어. 집에 가서 먹을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요. 제 차 저기 있어요. 아들이 가리킨 곳을 보니 새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비싼 차였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버스 타고 갈 거야.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제 말 들어주세요. 왜? 어머니랑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옥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가자.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재빨리 옥자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옥자는 차에 탔습니다. 안은 깨끗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 세차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응,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서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병원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어머니께 꼭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좋은 식당 알아요. 한정식 집인데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은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단층 건물이었지만 외관이 고풍스러웠습니다.
입구에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정원도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돈 아까운데. 어머니 모시는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아들은 옥자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인사했고 개인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룸 안은 넓었습니다. 좌식 테이블이 있었고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들이 방석을 펴주었습니다. 옥자는 앉았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특선 코스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옥자를 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응. 물 드릴까요? 아니, 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자는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전체 요리, 나물, 구이, 찜, 모든 게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옥자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옥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물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간이 약했고 양념이 싱거웠습니다. 고급 식당의 음식이었지만 집밥의 깊은 맛은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괜찮네. 다행이다. 여기 오고 싶었어요. 어머니 모시고요. 아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웃었습니다. 물을 따라주면서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제 그 얘기 재개발 보상금 말이에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옥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 정확히 얼마나 나온다고 했죠? 왜? 제가 도와드리려면 알아야죠. 도와? 네.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요. 옥자는 찬찬히 아들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을요. 겉모습은 훌륭했습니다. 성공한 의사였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랑도 없고 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태훈아, 네 어머니, 너 정말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들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병원 운영이 힘들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옥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빚이 있어? 돈이 급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저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룸 밖에서 직원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큰 돈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옮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내 명의로? 네. 그럼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관리해 드릴 수 있고. 옥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허무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태훈아, 너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 이렇게 됐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식사 아직 안 끝났는데. 배불러. 먼저 갈게. 어머니. 아들이 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옥자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놓으라고.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어머니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옥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 날 위해서 한 적 없어. 다 너 위해서 한 거지. 어머니, 병원 차릴 때도, 결혼할 때도, 지금도 다 내 이익만 생각했어.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했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말해봐. 내가 틀렸으면 말해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옥자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길로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 돈은 아들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한 옥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가짜 미소,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끝내 드러난 본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긴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진심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믿어주세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옥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손에 쥐니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펼쳐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딸과 태민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태민이 수술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고 딸도 그 힘든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들이 올 것입니다. 며느리도 같이 올 것입니다. 무릎 꿇고 빌 것입니다. 울고 애원하고 효도를 맹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시장에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둘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생각만 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께 잘못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랬고 둘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알았습니다. 이것도 연기라는 걸요.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옥자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옥자는 건너편에 앉아 둘을 봤습니다. 너희 오늘 왜 왔어? 어머니께 사과하러 왔죠. 사과? 그것만? 아들과 며느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래. 근데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짜로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어떻게? 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집 구해드릴 수도 있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매주 찾아뵐게요.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둘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듣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뭘 바라는데?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재개발 보상금 말인데요. 응.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안 될까요? 왜?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큰 돈이니까. 위험? 뭐가 위험한데? 사기꾼들도 많고요. 잘못 투자하면 날릴 수도 있고요. 옥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맡기면 안전하다는 거지? 네.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아니면 쓰려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고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럴 사람들이지. 어머니,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봐. 돈으로 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 정말 오해 아니야. 옥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옥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큰 글씨로 적힌 금액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그 돈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탐욕이 얼굴 가득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많지? 네, 진짜 많네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둘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너희한테 주면 뭐 할 건데? 네. 아,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은행에 예금도 들고 좋은 투자처도 찾아보고. 거짓말.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병원 확장? 아니면 빚 갚기?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옥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혼자서요? 어떻게요? 내 돈인데 내가 하면 안 돼?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 큰 돈을 혼자 쓰시겠다고요? 왜 안 돼? 아들도 있는데요. 저희도 어머님 자식인데. 자식? 옥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식이면 어미를 어미로 대해야지. 너희는 날 돈으로만 봤어. 어머님, 나가. 네, 나가라고.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옥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이야기 좀 더 해요. 손대지 마.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옥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가죠. 어차피 안 통하네요. 며느리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따라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그 돈 어머니 혼자 쓰시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걱정 마. 안 갈 테니까.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럽고 화나고 허무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열어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은정아, 시간 있어? 응, 왜? 엄마 집으로 좀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와서 이야기하자. 태민이도 데리고 와. 알았어. 저녁에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옥자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딸이 도착했습니다. 태민이와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엄마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고 해서 놀랐잖아. 앉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민이는 배가 고팠는지 바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딸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처럼 인상 쓰지 않고 코 막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모습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옥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이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재개발 보상 서류야. 아. 옥자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많지? 진짜 많네. 태민이도 신기한 듯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돈이야? 응, 큰 돈이야. 우와. 옥자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없었습니다. 그저 놀라움만 있었습니다. 은정아. 응, 엄마. 이 돈 넣어줄게. 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써. 안 돼. 오빠는? 내 오빠는 필요 없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민이가 놀라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 오빠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 노릇을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엄마 돈을 나한테만 주면 어떡해. 오빠가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엄마, 나 안 받을래.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아, 엄마 말 들어. 이 돈은 내 거야. 왜 나한테만 줘?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니까. 엄마, 내 오빠는 날 돈으로만 봐. 근데 너는 달라. 돈이 있든 없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냥 나를 엄마로 봐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안 돼. 오빠도 엄마 자식이잖아.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어야지. 내 오빠는 안 그래.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이 아니야. 사실이야. 내 오빠는 변했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태민이 병원비 내고 너도 그 힘든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 엄마는? 엄마는 괜찮아. 시장에서 벌어서 살 수 있어. 무릎도 아픈데 언제까지 일할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거 못 받아. 미안해. 왜? 오빠랑 싸우기 싫어. 그리고 엄마도 써야지. 옥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착하다. 내 딸 착해. 엄마. 그래도 이 돈은 내 거야. 엄마가 그렇게 정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도 다가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셋은 식탁 앞에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과 태민이가 돌아간 후 옥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재산 증여에 대해 알아봐야 했습니다. 딸에게 주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증여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금 문제,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들.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다른 자녀분은 없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같은.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만약 한 자녀에게만 증여하시면 나중에 다른 자녀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옥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딸에게 주고 싶어요. 물론 어머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도 진행할게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옥자는 그 목록을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 그 돈 말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아들인데 상관 있죠.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 돈인데 왜 안 돼? 법적으로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옥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야. 너 의무 다했어? 어머니, 자식 노릇 제대로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지 마.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 권리까지 박탈하실 순 없어요. 내 권리?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변호사 선임해. 네.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싸우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조용히 있든가.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아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응, 엄마. 내일 시간 있어? 왜?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 변호사 사무실. 증여 절차 시작하려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로 할 거야?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신경 안 써. 엄마가 결정했어. 엄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아.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증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은 여러 번 사양했지만 옥자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아, 이건 내 거야.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 엄마, 태민이 잘 키우고 너도 편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는 말 안 할 거야? 굳이 말할 필요 있어? 나중에 알면 화낼 텐데. 화내게 놔둬. 상관없어.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랑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옥자는 걸음을 멈추고 딸을 봤습니다. 은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오빠가 변한 거야. 그래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이야. 딸을 꼭 안았습니다. 길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증여 절차 진행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저도 아들인데 왜 은정이한테만 주세요? 내가 자식 노릇을 했으면 좋지. 어머니,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해. 하고 싶으면 해.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해. 절대 후회 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딸에게 주는 게 맞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아들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님,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괜찮아요. 해야죠. 혹시 아드님과 합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예상대로 길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여러 번 출석했고 서류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아들과는 법정에서만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지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딸은 증여받은 돈으로 태민이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았고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옥자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태민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태민이 무섭지 않아? 응, 안 무서워. 수술하고 나면 건강해진대. 그래, 건강해질 거야. 옥자는 태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 응. 태민이 보러 왔지.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무슨 고마워. 당연한 거지. 셋은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민이는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옥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원을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태민이 수술한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 사람한테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그래. 어머니. 응. 저 정말 잘못했어요. 옥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너 잘못했어. 어머니. 근데 이제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답게 살았어야지. 넌 돈만 밝혔어. 어머니.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소송이나 계속해. 옥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옥자는 새벽부터 병원에 있었습니다. 딸도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엄마. 나도 그렇게 믿어. 태민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에 누워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옥자와 딸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옥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됐다는 말만 귀에 들렸습니다. 태민이를 회복실에서 봤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숨소리는 고르고 따뜻했습니다. 옥자는 태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잘했어. 우리 태민이 잘했어. 며칠 후 태민이는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할머니였습니다. 옥자는 태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건강해졌어. 그럼 할머니 시장 일도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태민이는 웃었습니다. 밝고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한 일이 옳았다고요. 한 달 후 태민이는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딸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였습니다. 옥자가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레시피로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옥자는 가끔 딸의 가게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함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태민이도 방과 후에 가게에 와서 할머니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셋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냄새 좋아.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옥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뭐 냄새? 할머니 냄새, 엄마 냄새. 할머니 냄새가 어떤 냄새인데? 따뜻한 냄새. 옥자는 태민이를 안았습니다. 딸도 함께 안았습니다.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냄새 이야기를요. 예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비린내, 젓갈 냄새, 가난한 냄새, 모든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태민이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그 냄새는 할머니였고, 엄마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남는 게 아니더라. 냄새로 남는 거더라.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옥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소송은 결국 옥자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증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병원은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자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학교도 잘 다녔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딸의 가게도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옥자는 여전히 가끔 시장에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상. 모든 게 좋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옥자가 만든 반찬들, 딸이 만든 요리들, 태민이가 도와서 만든 과일 샐러드.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지? 응, 맞아. 역시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셋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옥자는 창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이런 생각. 무슨? 사람은 결국 냄새로 남는다는 거. 냄새? 응.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냄새로 남는 거야. 딸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냄새 나 좋아. 그래. 응.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태민이도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나도 할머니 냄새 좋아. 옥자는 둘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온기가 방을 채웠습니다. 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큰 돈도 아니고 큰 집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사람은 냄새로 남는 거더라.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딸과 태민이는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라디오는 조용히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떴습니다. 달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냄새가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냄새, 엄마의 냄새, 사랑의 냄새. 그 냄새는 집 안가득 퍼졌고 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지키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냄새로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한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결국 어떻게 기억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음악과 함께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잠시 후 들으실 노래는 한옥자 할머니의 삶이 담긴 냄새로 남은 사람입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새벽 4시 눈을 뜨면 손에 밴 젓갈 냄새 40년 시장 좌판에서 이 냄새로 널 키웠다. 의사된 아들 날 외면해 어머니 냄새 나요. 물류센터 따라
괜찮아 웃더라. 냄새로 남은 사랑 돈으로 못 남았어도 이 냄새가 사랑이고 내 인생 전부였다. 냄새로 남은 사랑 5억 앞에 알았구나. 누가 진짜 날 사랑했는지 냄새로 남는 거더라. 식탁 위 흰 봉투 놓으니 아들 눈이 변했고 딸아이만 고개 저으며 엄마가 쓰세요 하네. 냄새